예, 자 이제 다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임을 향한 그림과 이별의 주제를 가진 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제의 시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가장 흔한 주제였던 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죠. 너무나 쉬우니까요. 우리가 빠르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시는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운율감을 잘 따져야 됩니다. 김소월의 시는요, 김소월은 이제 스승 김억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민요시 부흥운동을 펼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 안에 7, 5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율격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 운율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세요. 자, 7, 5조의 3음보라는 건 나보기가 끊고 역겨워 끊고 가실 때에는 끊으면 몇 음보죠? 자, 3음보죠. 그리고 7글자, 5글자가 되죠. 7, 5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 첫 번째는요, 이별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실 때는이라는 건 지금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감은 하고 있죠. 그래서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체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냥 보내줍니까? 거의 이별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여자들의 자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오빠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 떠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애원형이 있고요. 애원해 하면서 나한테 그냥 딱 때리는 그런 저돌적인 형이 있고요. 어떤 두 가지 유형을 봐야 되는데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 유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요, 가는 길에 뿌리겠대요. 자, 꽃을 따다가 뿌린다라는 건 꽃을 뿌리는 행위를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산화공덕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산화공덕, 꽃을 뿌림으로써 덕을 칭한다. 즉 바로 축복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들러리들이 이제 꽃을 뿌리면서 마지막 행진을 하는 거죠. 축복의 의미입니다. 꽃을 뿌리는 행위는 바로 축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달래꽃을요,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치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그 꽃을 치려밟고 가라는 것은 바로 그 꽃을 밑에 깔려서 당신의 걸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의 진달래꽃은요, 화자가 자신을 비유하는 시어로 택한 걸로 본다면 바로 자신이 밑에 깔려주겠다, 즉 희생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내주겠다는 거죠. 자, 초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초국의 심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빨리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진달래꽃은요, 자, 주제는 거기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주제는 뭡니까? 자, 거기 나와 있죠? 어디 갔습니까? 이별의 정한과 그 승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정한과 그 승화예요. 그 다음에, 자, 운율 형성 요소는 뭐였습니까? 7, 5조의 3음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 우리다도 반복하고 있죠. 뭐뭐 우리다의 반복. 그리고 수미 상관도 있습니다. 이게 운율 형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표현상의 특징은요, 자, 첫 번째는요, 얘는 지금 진달래꽃의 의미, 일단은 이것이 화자의 분신임과 동시에, 자, 진달래꽃은요, 화자의 분신임과 동시에 어떤 축복의 의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상징입니다. 상징. 표현상의 특징이 이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진달래꽃이 하나의 상징적 의미, 화자의 분신,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축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화자의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뿐히 지려밟고 할 때, 자, 이 표현은요, 지려는 막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사뿐이가 나왔어요. 사뿐이. 사뿐이는 살짝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건 역설입니다. 역설.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할 때 얘는요 도치법이 먼저 쓰였습니다.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겠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도치법이 쓰이고요. 또 반어법이 쓰였습니다. 울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울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 시상전개가요 정서의 변화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별에 대한 체념의 정서에서 뭘로 바뀌죠? 그렇죠. 축복의 정서로. 그리고 자기가 죽겠다 희생 마지막 초극의 정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시상전개 속에서 나타날 때 화자의 가장 소극적인 태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 이제 시 안에 담겨있는 화자의 심리는요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한다는 이 표현은요 사실 그냥 바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떤 보기가 나올 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일단 보내주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달국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야, 너 역겨워 꺼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커피숍의 상황에서 자기 안녕 오랜만이야 오늘 뭐 먹을까? 우리 뭐 할까? 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왜? 너 역겨워 꺼져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뭐 하는 거야? 가만히 갑자기 일어나대. 가 보내줄게 가. 그들이 갑자기 들어 눕는 겁니다. 왜? 진달래꽃이 화자 자신이니까. 커피숍에 들어 누워요 갑자기. 밟고 가. 갈 테면 가봐. 와 이때 그 여자를 막 밟고 지나갈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날 밟고 가든지 아니면 그 말 취소하든지 뭐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죠. 결국 난 너와 이별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달래꽃은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소극적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지만 이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까지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혼입니다. 초혼이라는 것은요, 옆에 써놓을게요. 고복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고복의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3번 부르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의식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3번 부를 때 우리는 이제 나타난다고, 살아난다고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건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임에 대해서 그 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이제 읊은 거죠.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자, 불러도 주인이 없대요.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이렇게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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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여가 반복되니까 뭘 형성해요? 그렇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조되고 있죠. 점층입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자, 여기에서의 태도 써놓을게요. 화자는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무엇? 그렇죠. 아쉬움이죠. 자, 고백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 안타까움. 옆에 써놓을까요?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에서 사행과 오행에 나와 있습니다. 사행과 오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을 보면은요, 옷 한 벌 못 해줬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옷 한 벌 못 해준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죽은 아내가 아내에게 옷 한 벌 못 사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시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유사한 거죠. 자,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자,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다는 건 곧 뭐가 된다는 거야? 해가 진다는 거죠. 죽음을 앞둔 목전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고요. 사슴이 슬피운다는 건 사슴은 슬피 울 수가 없죠.
그쵸? 바로 나의 심리가 투영된 뭐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다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지만 자, 또 피할까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자,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뭐 화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만나고 싶다가 결국 뭐예요? 인식을 하는 거죠. 안 되는구나.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좌절과 절망을 하는 겁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칠게요. 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럼 이 돌이라는 것은 결국 화자가 뭐가 되어도 돌이 되어도 즉 한의 이미지입니다. 한의 이미지. 내가 죽을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돌은요, 망부석 모티브라고 쓰세요. 망부석 모티브. 자, 망부석 모티브라는 건 기다림의 한으로 이제 승화된 작품들인데, 이게 이제 김소월의 초혼도 있지만, 자, 서정주의 신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운제라고 나와요. 초록제 매운제 할 때 그 매운제가 이제 기다림으로 인한 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훈의 성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돌문이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상 설화 알죠? 신라의 이제 박재상 설화에서 아내가 돌이 된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망부석 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은 바로 기다림의 한을 형상화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한을 형성한 시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죠. 뭐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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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뭐뭐노라 뭐뭐노라 뭐뭐노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도요, 반복이 많습니다. 점층이 있고요, 반복, 점층, 감정, 이입도 표현상의 특징이고요. 감정, 이입.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유리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창은요, 정지용 작품의 시인, 정지용 시인의 작품인데 그 아들의 죽음을 다룬 작품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그 감정, 가끔씩 이제 그 꿈속에서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이다. 또는 이제 그 뉴스 있죠. 안 좋은 뉴스들 막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아이들이 뭐 자살을 한다든지 막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씩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막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일어났다. 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견딜 만한 자신이 정말 솔직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만한 어떤 수준의 아픔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인은 그 아픔을 담담하게 시로써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정도 폭발하지 않고요, 감정을 절제하면서까지 굉장한 얘기. 그래서 이거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을 썼겠지만 실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는 한번 내용상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 표시해 놓을게요.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다그린다. 언날개 표시하고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배열관이 씌어진 채로 너는 누구처럼? 그렇죠. 산새처럼 너랑 그냥 산새 표시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시를 이해하기에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예요.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유리창을 바라보죠. 저 멀리 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요, 그 유리창에 붙어서 별을 바라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숨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김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숨을 쉬니까 입김이 자꾸 생기니까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싶어서 닦습니다. 닦아도 다시 입김이 생기고 닦아도 입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별을 왜 쳐다보고 싶었을까? 그렇죠. 그 별이 죽은 아이의 형상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는요,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막 닦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리창이기 때문에 바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별이라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리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밖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리창에서 첫 번째 유리에 할 때 유리는요, 표시하세요.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입니다.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화자는 나갈 수도 있지만 아이를 죽은 아이를 볼 수 있지만 죽은 아이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는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 두 번째, 차고 슬픈 것과 그 다음에 맨 중간에 보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했죠. 거기 표시할게요. 차고 슬픈 것과 외로운 황홀한은요, 바로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자, 써놓을게요. 감정의 대위법. 자, 그럼 감정의 대위법은 무엇이냐? 감정을요, 대립적으로 이제 위치를 시킨다는 건데, 그 차고 슬픈 것이나 외로운 황홀한 심사, 두 가지의 표현을 봤을 때 이 앞에 것과 이 뒤에 것, 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감정의 절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감정의 대위법입니다. 거기다가 이 외로운 황홀한은요, 서로 모순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법도 되는 겁니다. 역설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대위법, 그 다음에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엇날개. 자, 엇날개, 차고 슬픈 것. 둘 다 뭐예요? 원관념은 입김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차고 슬픈 것과 이제 엇날개 할 때, 엇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건 입김이 생기면 이렇게 입김이 있다가 싹 사라지죠. 근데 다시 숨을 쉬면 또 탁 입김이 생겼다가 사라지죠. 생겼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모습처럼 형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그 아들이 누구처럼 날아갔다? 산새처럼 날아갔다. 그래서 여기선 죽은 아들을 형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바로 산새입니다. 그리고 엇날개, 그리고 별, 마지막 차고 슬픈 것까지. 이게 이제 그 모습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형성한다고 표현하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산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아버지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물 먹은 별이 할 때 물 먹은 별이 나오죠. 자, 별은 이제 아들의 모습을 형상한 건데 왜 물을 먹었을까요? 즉 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뭐가 고였다? 눈물이 고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슬픔을 형상한, 즉 눈물을 형상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바로 이 시에서 가장 핵심 뭐라고요? 감정의 절제라고 그랬죠. 이 감정의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감정의 대위법 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쉼표의 사용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 쉼표를 사용하는데 물 먹은 별이 콤마 반짝 콤마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눈물을 형상하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엇이다? 감정을 절제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크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아픔을 자신의 감정을 누르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자 옆에 은수저가 나옵니다. 김강균의 은수저도 죽은 자식의 아픔을 형상화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과의 차이점은 뭐냐? 은수저는요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요, 자 저기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저녁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가 없다 표시해 놓고요. 밑에 줄에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조금 더 어떻습니까? 얘보다 직설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아이를요. 그래서 감정을 표출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리창에서 유리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라고 그랬죠. 자, 여기 김강균의 은수저에서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들창이 있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할 때 들창이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면요.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성북동 비둘기. 자, 성북동 비둘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성북동 비둘기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폐해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막 난개발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 파괴가 좀 많았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면서 계속 우리나라가 개발이 진행되던 시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산속으로 거기 이제 판잣집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자연은 파괴가 되는 거고, 계속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성북동 비둘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위에 번지 1번, 밑에 번지 2번 표시하겠습니다. 자,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원래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자 1번의 번지와 2번의 번지는, 자, 첫 번째 번지는 뭐예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새로운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자, 기존의 터전이죠. 새로운 터전.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번지가 부정적인 대상이고 두 번째 번지가 예전에 긍정적인 대상으로 1번과 2번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 청각적 힘삭입니다.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자, 여기 가슴에 금이 간다는 건 시각적 표현인과 동시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마음을 형상한 거겠죠.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지규법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비둘기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이미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자, 메마른 골짜기 세모,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파괴된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 동그라미.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 세모,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들어가서 자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자 금방 따낸 돌 온기 동그라미 별표. 자 결국 비둘기는요 파괴된 자연 속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죠. 그쵸? 그러면 파괴된 자연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세모 쳤던 거요. 메마른 골짜기 있었죠? 메마른 골짜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방황한다는 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자, 구공탄 굴뚝 연기 속에서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계속 지붕에 올라앉아 구공탄 굴뚝 속에서 연기를 맡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이제 채석장으로 다시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바로 뭡니까? 돌 온기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돌은요 원래 어디 있던 돌이에요? 원래 자연에 있던 돌이죠. 거기에서의 온기가 따뜻함. 그러니까 기존의 나의 터전, 그 삶의 터전에 대한 향수가 되는 거죠.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이라는 그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 터전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사람도 사랑과 평화의 세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뭐하고 있습니까? 대비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현재의 비둘기는 어떻다?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문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다시 한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 네, 표현상의 특징은요, 의인화. 자, 비둘기를 약간 사람처럼 표현해서 감정을 대입시켰죠. 의인화의 기법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 자, 감각적 이미지,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 이런 심상들을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써 비둘기의 아픔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유법, 직유법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시구의 반복, 시구의 반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은 두드러진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대립적 구조를 통한 시상전개입니다. 그렇죠? 대립적 구조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 나비의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자, 이때 아가가 바로 나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이 아가는 나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화로 볼 수 있고요. 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의 강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나르다가, 원래 날다가인데 나르다가 시적 허용 운율용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나르다가 깜깜한 절벽 세모,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부딪히곤, 자, 미로 세모,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마디로 처음엔 어떻습니까? 그 여행의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고 좋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에 부딪히면서 놀래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의 화약 냄새 소용돌이. 자, 화약
표시할게요. 화약 냄새는 결국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6.25 우리나라 전쟁이 6.25가 가장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전후의 상황을 다루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 화약 냄새 소용돌이.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에서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운은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자, 보세요. 꿈속에서 이제 검은 표지를 하나 열고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의 공포심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을 드러낸 시어, 화약 냄새, 전쟁, 연자색 안개, 파란 공포의 강물, 다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들입니다. 자, 이런 전쟁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통해서 전쟁의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전쟁의 공포심 속에 바로 나비는 어떻습니까?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다 볼게요. 꿈길에서 지금 막 꿈의 이슬에 촉촉히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꿈 공포의 독소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공포의 독소리 역시 세무.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하면서 이제 돌아왔을 때 나비를 뭐 하는 겁니까? 달래주는 모습으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시상전개 방식이 나비의 무엇이었습니까? 자, 시상전개 방식은요, 나비의 꿈속에서의 여행과 돌아오는 과정, 이걸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아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법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의인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또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표현상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자, 역시 뭐가 두드러졌습니까? 그렇죠.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입니다.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을 통해서 바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감각적 이미지의 두드러진 사용. 그래서 검은 표지, 시각, 화약 냄새, 후각, 연자색 안개 베일 속 역시 시각, 파란 공포의 강물, 시각. 그래서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고요. 전쟁의 공포라는 것을요, 좀 더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쟁의 피해 속에서, 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겪는 나비의 어떤 불안, 초조함을 바로 이 시의 주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정의 꽃덤불입니다. 신석정의 꽃덤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자, 이 표현 보세요. 태양을 의논하는데 태양을 등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태양, 동그라미, 태양을 등진 곳 세모를 칠게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태양을 이야기한다는 건 당시, 그러니까 일단은 반영론적 관점을 떠올리지 말고요. 태양이라는 건 긍정적인 대상을 보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의논할 때는 언제나 등진 곳.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랄 때는요, 그 무언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공무원이 되면 뭐 할 거야? 공무원이 돼서 뭐 해야지? 공무원이 돼서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공무원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공무원이 되면 또 공무원 됐을 때는요, 그런 것에 대한 꿈이나 이상들은 다 접어들고 그냥 오늘은 또 어떻게 시간이 보내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항상 등진 곳에서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자, 비오듯 쏟아지는 밤, 비유법이죠. 그 다음에 헐어진 성터, 세모 칠게요.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을 모시고자 하는 화자의 뭡니까?
그렇죠. 의지가 되는 거죠. 태양을 모시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그런 동안 영영 잃어버린 법, 떠나버린 법, 팔아버린 법, 몸을 팔아버린 법, 마음을 팔아버린 법. 자, 이거는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드디어 36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의 겨울밤 달에 아직도 차거니. 자, 이 표현 잘 봐야 돼요.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자, 이 시가요, 광복을 염원하는 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쓰여진 시기가 광복 직후예요. 즉 1945년 이후에 46년에 발표된 시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광복을 염원하지 않는데, 아니 광복이 있는데 왜 또다시 어떤 광복을 염원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광복은 바로 뭡니까? 진정한 광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상황은 광복 이전입니까?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전까지는요, 바로 광복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전의 상황에서는 진짜 광복을 원했습니다. 태양은, 맨 처음에 태양은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어땠어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나에 보면은요, 그 성토를 헤매면서 그 하늘의 태양을 모시겠냐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민족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떠나버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유랑민. 만주나 러시아 등지로 유랑하는 유랑민이 생겼어요. 몸을 팔고 마음을 팔아버렸다는 거는요, 이제 친일행이라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친일파도 두 종류죠. 어쩔 수 없이 죽기는 싫고요, 막 때리니까 죽기는 싫어서 그냥 몸만 친일행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친일행이나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역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친일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뼛속까지 어떤 일본인의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오히려 배격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의 마음이 이제 마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지나면서 36년이 지나고 드디어 뭐가 됐어? 광복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이 광복이 된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겨울밤 달에 아직도 차거니 세모치고 별표치세요. 진정한 광복은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진정한 광복이 이루지 못했느냐? 바로 그 광복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졌죠. 다시 어떻게 해요? 소련이 정치하는, 자, 그 북한과 미국이 정치하는 남한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의 그건 없이 소련과 미국의 인연 대립의 이제 어떤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에 남한만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라. 그때 꽃덤불이라는 건 아직 이제 48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광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즉 이념의 대립이 없는 진정한 광복을 소망. 그래서 꽃덤불 동그라미 별표 칠게요. 또 꽃덤불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고, 시의 제목이죠. 꽃덤불이라는 것은 결국 바로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희망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 희망. 그래서 주제는 바로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에 대한 소망이라고 써주시면 되놓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좀 전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자, 태양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참여의 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4편이 쭉 연달아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 작품씩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시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들으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 가볍게 공부하다 보면은 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공부에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